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요? 마금예와 둘이 점심을 먹던 백년이 숟가락을 든 채 뚜벅 물었다. 느닷없는 물음에 마금예는 잠시 멀뚱해하였다. 키는 얼마나 크고 걸음걸이는 어땠어요? 또 여름철에는 무슨 옷을 입었고 또 머리는요? 양반이 아니었으니 상투머리는 아니었을 테고. 뜬금없이 할아버지는 왜? 그냥 궁금해서요. 궁계로 뭐 땜시 뜬금없이 궁금해졌는데. 보고 싶어서요. 보고 잡다고? 그동안 한 번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ቁ끔스럽게 왜? 꿈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백년아, 어서 일어나서 새끼네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모름시로 꿈에 나타난 분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방 물어보잖아요. 키는 얼마나 컸는지, 머리 모양은 어쨌는지. 큰 키는 아니었지. 얼굴은 살짝 고운 보이다. 깨놓고 말해서 별로 볼품은 없었어야. 머리는 봉두남발에다가 쇠코잠방이 차림이 맞죠? 아매도 흔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맞네요. 할아버지가 맞아요. 얼굴은 봤냐? 아니요. 뒷모습만 살짝 봤어요. 느낌에 할아버지가 틀림없어요. 근데 왜 새끼네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혹 할머니가 아프신가? 백년은 몹시 궁금해하면서 갑자기 안절부절 못했다. 할아버지가 현몽을 하신 것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백년의 말을 들은 마금예도 은근히 새끼네 식구들이 걱정되는지 금세 얼굴빛이 달라졌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개동이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해볼 터인데 그럴 수도 없었다. 걱정 말거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너희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을 것이다. 마금예는 그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지 먹다 남은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설에 새끼네에 갔을 때 쌀분이가 해소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라 한사코 마음에 걸렸다. 그때 생각에는 당장 광주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주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늦어지고 만 것이 죄스럽기만 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쌀분이를 데려와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싶었다. 할머니, 당장에 새끼네에 좀 댕겨와야겠어요. 암만 해도 걱정이 돼서. 백년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섰다. 밤늦게라도 돌아올게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통학차로 올라오던가요. 그래라. 할머니 병세가 좋지 않거든. 너희 아버지한테 닭굿이 불러서 당장 광주로 모셔오라고 하고. 마금예는 백년을 굳이 말리지 않았다.
백년이의 꿈 이야기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백년에게 차비를 넉넉하게 챙겨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백년은 허겁지겁 금성관을 나와 역을 향해 뛰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급해졌다. 새끼네 집에 꼭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만 같아 불안했다. 그는 광주역에서 2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목포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영산포에 당도했을 때는 설핏하게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는 영산포역에서부터 새끼네까지 쉬지 않고 뛰었다. 금세 온몸에 땀이 젖었다. 영산포 목교를 건너 선창을 꿰고 지나갔다. 생선 냄새며 젓갈 냄새가 코를 후벼대는 선창에는 고깃배들이 연암은 척이나 정박해 있었다. 백년은 선창 끄트머리에서 둑길로 접어들었다. 짭짜름한 강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그는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새끼네 뒷산을 바라보면서 꿈속에 보았던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쇠코 잠방이 차림에 봉두남발 노인의 발걸음은 땅 위로부터 한 뼘 정도 붕 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어 보였다. 그렇지만 모습은 뚜렷했다. 그리고 어딘가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다정하면서도 가볍게 꾸짖고 있는 듯한 그 목소리와 허름한 옷차림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었었다. 두 갈의 논에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벼 포기들이 활착을 해서 파랗게 바람에 일렁였다. 그 논들 중에는 할아버지가 물과 싸우며 목숨을 걸고 일군 땅이 있다. 지금은 그 땅들이 모두 동척 소유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동척이 빼앗아간 그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유언처럼 남겼다고 했다. 새끼네 다리를 건너자 집이 보였다. 백년은 더욱 힘을 내어 뛰었다. 어머니를 외쳐 부르면 금세 손을 흔들며 뛰어나올 수 있을 것처럼 손에 잡힐 듯 가깝다. 백년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자 안도하며 뛰는 것을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하늘로 머리를 풀고 치솟는 회색빛 연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 해가 설핏하게 기울도록 밖에서 정신없이 뛰어놀고 집에 돌아오다가도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포근해지곤 했다. 밥 짓는 연기는 언제 보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백년은 새끼네 다리 건너 마을 초입 돈단 아래 콩밭에서 날이 어둡도록 김을 메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소스라치듯 놀랐다. 처음에 그는 콩밭 앞을 지나가다 밭에서 희끔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산짐승인가 싶었다. 그런데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허리 굽은 할머니가 혼자 땅바닥에 찰싹 붙어서 김을 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백년은 한달음에 할머니에게로 달려갔다. 할머니, 나도 다 좀 모르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요? 백년이가 숨이 헐떡거리도록 달려가서 할머니 옆에 바짝 쪼그리고 앉으며
맨손바닥으로 할머니 얼굴에 땀을 훔쳐주었다. 할아버지가 현몽하신 것은 필시 할머니한테 무슨 변고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콩밭을 매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오메, 우리 백년이 왔냐? 어쩐 일이요? 할머니 보고 잡아서. 참말로 헬미가 보고 잡아서 왔어. 그래요. 근데 할머니 인자 기침 아니요? 오냐, 인자 헬미 아무 시랑도 안 하다. 참말로 괜찮아요? 인자 약 안 드셔? 그래요. 약이라면 인자 물커정 난다. 할머니는 앞 치아가 다 빠진 입을 쭉 벌리고 해벌쭉 웃었다. 백년이가 두 팔로 할머니의 허리춤을 안고 부추기며 일으켰다. 할머니는 곧게 허리를 펴지 못했다. 백년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 애잔한 마음에 명치 끝이 아려왔다. 그는 굽은 할머니 등에 업혀 잠이 들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할머니, 내 등에 한번 업혀봐. 백년은 할머니 앞에 등을 대고 앉았다. 아휴, 내비둬 이놈아. 그래도 언능 한번 업혀봐. 할머니 한번 업고 잡어. 백년이가 조르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손자의 등에 가슴팍을 찰싹 붙였다. 백년이가 할머니를 등에 업고 일어섰다. 마른 집단처럼 가벼웠다. 부쩍 가벼워진 할머니를 업은 백년이의 마음 깊은 곳이 다시 싸하게 아려왔다. 할머니, 또 할아버지 생각나서 이 밭에 나왔지? 언젠가 할머니는 세상을 뜬 할아버지가 생각나면 돈단 아래 콩밭에 나간다는 말을 했다. 그들 부부가 속량하여 양진사 집을 나와 처음으로 일군 땅이 이 콩밭이라고 했다. 자갈이 많아서 콩 외에 다른 곡식은 심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젊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장 많이 땀을 흘린 곳이기도 했단다.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 포시게 잊어버렸다. 할머니가 등에서 앙상한 손으로 백년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한숨 섞어 말했다. 말해줘요. 키는 얼마나 크고 머리는 어떻고 걸음걸이는 어떠고 무슨 옷을 입었었는지. 키도 크고 대장부답게 잘생겼지. 머리숱이 많고 새까매서 헬미가 까마귀라고 놀려댔단다. 얼굴이 살짝 공보였다던데요. 그래도 균이 쫙쫙 흘렀어야. 걸음걸이는요? 뚜벅뚜벅 황소맨키로 걸었지. 단박질 할 때 보면은 궁뎅이를 실룩거림시로 뛰는 것이 꼭 황소 같았어야. 어른들이 그 걸음걸이에 복이 들었다고 했단다. 백년이 듣기에 새끼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 광주 할머니와 정반대로 이야기했다. 광주 할머니는 키도 작고 살짝 곰보에 별로 볼품이 없었다고 했는데 새끼네 할머니는 큰 키에 사내답게 잘 생겼다고 하지 않는가. 그는 누구 말이 맞는지 굳이 따지거나 알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두 할머니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그리고 새끼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백년이가 할머니를 업고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혼자 자치기 놀이를 하고 있던 백석이가 이를 발견하고는 어머니를 소리쳐 불렀다. 백금이를 데리고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던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든 채 뛰쳐나왔다. 백년이는 그때서야 할머니를 마루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향해 어색하게 씩 웃었다. 집안을 둘러보았으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백년이 웬일이냐? 공일인데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부덕리 초상집에 가셨다. 백년이는 식구들이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다. 집에 아무런 일도 없는데 꿈속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다급하게 새끼네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일까? 꿈속에서 분명하게 들었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백금이가 가까이 다가와 팔꿈치로 오빠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다. 부끄럼 많은 백금이가 제 딴에는 오랜만에 만난 오라비가 잔뜩 반가웠던 모양이다. 입학식 하기 전에 다녀갔으니 넉 달 만에 만난 셈이다. 백년이는 두 팔로 백금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몇 달 사이에 백금이가 몰라보게 자라 있었다. 아이고, 우리 백금이 많이 컸네. 오빠 안 보고 싶었어? 백년이는 백금이를 안은 채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당 성냥을 찾아 석유 등잔에 불을 밝혔다. 뒤따라 할머니와 두 동생들이 따라 들어왔다. 할머니 방에서는 여전히 퀴퀴한 청국장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바가지 퍼마시고 나서야 다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백년이에게 어디 갔다가 오느냐면서 부채질을 해주었다. 광주 할매는 잘 있자? 할머니 해소병 낫게 해드린다고 이참에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랑 기차 타고 광주에 가요, 할머니. 나 시방 아무 시랑도 안 담게. 할머니는 거듭 손사래를 치며 고개까지 흔들어댔다. 백년이가 보기에도 할머니는 전처럼 심하게 기침을 하지 않았고 기력도 전보다 좋아 보였다. 할머니는 한동안 목포 고모 때문에 속을 끓이더니 집을 나가 떠돌음하던 고숙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한시름 놓은 듯 했다. 부모님 이야기로는 목포 고숙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장사라고 했는데 아직 백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광주 할매가 우리 백년이 좋아하지야?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할머니는 또 그 소리였다. 할머니는 백년이가 집에 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묻곤 했다. 백년이 생각에 은근히 광주 할머니를 시샘하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 할머니가 광주 할머니보다 백년이 더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백년이는 새끼네 할머니 앞에서는 또박또박 우리 할머니라는 표현을 했다. 그래야 새끼네 할머니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백년이는 할머니가 두 분인 것이 좋았다. 아버지를 낳은 광주 할머니는 광주 할머니대로, 아버지를 키워준 새끼네 할머니는 새끼네 할머니대로 백년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었다. 할머니, 나 광주 안 가고 새끼네에서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백년이는 백석이와 백금이가 방에서 나가자
슬그머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학교는 어쩌고? 새끼 내에서 기차 타고 통화 가고 싶어요. 왜? 광주 할매가 너한테 섭섭하게 하더냐? 아니요. 우리 할머니랑 함께 살고 싶어서요. 아서라, 큰일 난다. 너그 아버지 어미에 날면 난리 날라. 그러고 광주 할매가 오지게 섭섭할 것이다. 백년이는 낮에 기차를 타고 오면서 내내 통학할 생각을 머릿속에 굴렸다. 그러나 광주 할머니가 걱정이었다. 부모님 승낙을 얻어낸다고 해도 광주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었다. 광주 할머니가 쉽게 그를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았다. 광주 할머니가 얼마나 그 자신을 찐덥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새끼 내에서 통학을 하겠다고 한다면 광주 할머니는 크게 낙심할 것이 뻔하다. 조문을 간 아버지는 밤이 이슬토록 돌아오지 않았다. 백년이는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다. 영산강을 훑고 온 밤바람이 시원했다. 마당에는 눈부신 달빛이 가득 고였다. 그는 달빛이 쏟아지는 마루에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버지를 기다리자니 생뚱맞게 만석이 아저씨 생각이 났다. 요즘학 백년이는 이상하게도 아버지 생각을 할라치면 어김없이 만석이 아저씨가 불쑥불쑥 떠오르곤 했다. 아버지와 만석이 아저씨가 똑같은 할아버지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였다. 광주 할머니가 만석이 아저씨를 숙부님이라고 부르라고 한 후부터 성씨가 다른데 어떻게 숙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일었다. 그러나 광주 할머니한테서 두 분의 출생 비밀을 듣고 나서야 모든 궁금증이 풀렸다. 그때부터 자꾸만 아버지와 만석이 아저씨가 비교가 되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와 만석이 아저씨는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 만석이 아저씨는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겼으며 도량도 넓은 것 같았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연약해 보이면서도 사려 깊고 자상했다. 백년이는 아버지를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존경했다. 특히 그는 아버지의 시를 좋아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백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다. 새끼 내에서 통학을 하겠다고 말하면 승낙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아버지가 쉽게 백년이의 뜻을 받아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버지 역시 광주 할머니 때문에 난처해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끼 내에서 통학하고자 하는 연유를 잘 말씀드려서 설득을 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백년이 아버지는 밤이 깊어서야 기분 좋을 만큼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왔다. 백년이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기척이 있자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마당 안으로 들어서다가 백년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듯 놀라며 걸음을 우뚝 멈추어 섰다. 백년이 왔구나. 아버지, 조문 다녀오시는 길입니까요? 늦으셨네요. 오냐? 애비 친구인 영산포 소학교
이상수 선생이 40살도 못 되어서 돌아가셨다. 영산포에 와서 처음 얻은 친구였는데 친구가 죽은 것을 보니 참으로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그 친구 내가 영산포 학교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큰 힘이 되어 주었었는데 이상수 선생이 아니었으면 영산포 학교에서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한숨과 함께 마루에 힘없이 앉았다. 백년이가 부엌에 들어가서 냉수를 떠왔다. 아버지는 단숨에 냉수 한 사발을 다 들이켰다. 달빛이 참 곱구나. 아버지가 살인문 너머 널따란 들판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백년이도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따라 달빛이 강물처럼 눈부시게 출렁이는 새끼네 들판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에는 별빛도 유난히 밝구만요. 그렇구나. 애비는 왜 반짝이는 별만 보면 죽은 사람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구나. 저도 별을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너도 그러냐? 백년은 오랫동안 하늘을 쳐다보는 아버지 옆 얼굴에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오늘 밤처럼 아버지가 우울하게 가라앉은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말수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밝은 얼굴이었다. 친구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충격을 준 듯 싶었다. 백년이는 그런 아버지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그것도 밤이 깊어서 아버지와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좋았다. 그동안 아버지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 옆에는 언제나 어머니나 백석이가 함께 있었다. 광주 할머니 평안하시냐? 예. 내가 애비 대신 잘 해드려야 한다. 예. 만석이 아저씨도 잘 계시고? 예. 헌데 요새는 금성관에 오시지 않은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백년이는 그 말을 뱉고 나서 후회했다. 아버지한테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만석 아저씨에 대해 묻지 않았다. 요즘악 만석이 아저씨는 금성관에 자주 오지 않아서 전처럼 만날 수가 없었다. 광주 할머니 말로는 여자한테 푹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광주 할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왜 만석이 아저씨를 쑥부라고 부르라 하지 않은 것인지 몰랐다. 복잡한 가족관계를 밝히기 싫어서일까? 어쨌거나 이제 그 자신도 세상 일에 대해 알 것은 다 아는 나이인데도 굳이 숨기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백년이는 아버지가 말해줄 때까지는 직접 묻고 싶지가 않았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가족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리라 믿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의 조상이 노비였다는 것밖에는 말해주지 않았다. 광주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았다는 사실도 새끼네 할머니가 말해주어서야 알았다.
그전에는 새끼네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저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왔어요. 백년이는 용기를 내어 띄엄띄엄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냐? 할 말이라는 게 무엇이냐? 거듭 묻고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중하게 달라졌다. 백년이는 다시 용기를 내기 위해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새끼네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아무래도 꿈이 이상해요. 왜 저한테 새끼네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백년이는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다는 부분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백년이 내가 새끼네에 오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안 그러냐? 할아버지께서 내 속마음을 알고 계신 거야. 아버지가 물었으나 백년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할아버지 꿈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아버지가 훤히 꿰뚫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백년이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새끼네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밉지 않게 백년이의 오른쪽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아버지, 저 새끼네에서 통학하고 싶어요. 백년이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달빛 속으로 백년이를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할머니가 한바탕 기침을 쏟아내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이유를 말해보거라. 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만 타당하다면 승낙을 해주기라도 할 것처럼 느껴졌다. 이럴 때 아버지를 잘 설득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광주 할머니께서는 제가 고보를 졸업하면은 동경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유학을 가기 전에라도 가족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동생들과도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할머니 살아계실 때 효도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는 앞으로 유학을 하고 와서도 고향에 돌아와서 살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아버지처럼 고향에서 살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자면은 지금부터 고향과 가까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차 통학을 하면 고향의 같은 또래들과 가깝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고향 산천이며 고향의 풍속도 넓게 알고 싶습니다. 고향의 하천이며 산들, 나무와 풀들까지도 소상하게 다 알고 싶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광주에서 학교를 다녀서 새끼네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백년이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자 기분이 후련해졌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이렇듯 단숨에 긴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충분하게 아버지를 설득시키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 할머니는 어쩌고? 애비는
광주 할머니 혼자 외롭게 사시게 하고 싶지가 않다.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옆에 있으니까 살맛이 난다고 말씀하셨다. 저 대신 백석이를 보내면 어떻겠어요? 나처럼 광주로 전학을 시키면 되지 않아요? 백석이는 아직 부모와 떨어져 살기는 어리다. 백석이 4학년이잖아요. 나는 3학년 때 전학을 갔었어요. 글쎄다. 아버지는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듯했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백년이 어머니가 마루로 나왔다. 백석이는 안 돼요. 백석이는 광주로 보낼 수 없어요. 백년이 너는 그대로 광주 할머니 댁에서 다니도록 해. 백년 어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백년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부자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죄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백년이가 허구 잡은 대로 해줘라. 집에서 식구들이랑 한끈에 삼시로 기자 통학을 하고 잡다고 하니까 고상스럽기는 해도 제가 좋다는데 어쩌겠냐. 그때 백년 할머니까지 마루로 나오며 손자를 거들어 주었다. 어머니 왜 그러셔요? 백년이가 정 기자 통학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백석이를 광주로 보낼 수는 없어요. 백년이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나서게 되자 백년이의 입장도 매우 난처해지고 말았다. 백년이 자신 때문에 괜히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길 것만 같아 죄송스럽기까지 했다. 광주에서 편하게 잘 다니던 애가 왜 갑자기 기차 통학을 하겠다고 그래? 아따, 식구들이랑 한끈에 살고 잡아서 그런다고 안 하더냐. 짜증 섞인 어머니의 말을 할머니가 받았다. 어머니는 분명히 통학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할머니는 찬성하는 쪽이다. 이럴 때 난감한 것은 아버지라는 것을 백년이는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참 만에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해야지. 생각은 무슨 생각을 더 해봐요. 애미야. 그러면 백석이도 보내지 말고 백년이는 통학을 하고 그러면 어쩌겠냐. 백년이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소세를 하기 위해 나가보니 어느새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었다. 아직 밖은 미명의 어둠이 빼곡하게 들어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백년은 조심스럽게 부엌 안으로 들어섰다. 등불 아래서 밥상에 반찬을 놓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는 희끔 웃었다. 간밤에 큰 소리로 냉갈령을 부리면서 통학은 안 된다고 아들을 닥달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다. 평소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의 인자하고 부드러운 표정이다. 통학자 놓칠라, 서둘러라. 어머니는 어서 부엌에서 나가라면서 손사래를 쳤다. 백년은 아들을 위해 새벽밥을 짓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갑자기 울컥 애틋한 마음이 뻗질러 올랐다. 자신이 기차 통학을 하자면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일이 아닌가 싶었다. 그것도 모르고 기차 통학을 하겠다고 떼를 쓴 것을 생각하니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 앞섰다. 백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옆에 앉아 있었다. 몇 번이고 더 주무시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이 밥 먹는 것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반찬을 옮겨 놓으면서 많이 먹으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처럼 따뜻했고 향기롭게 느껴졌다. 백년이가 집을 나설 때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동구박 돈대까지 따라 나왔다. 아버지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싶었다. 집을 나서기 전 인사를 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모로 누워 있어 그냥 나오고 말았다. 깨어 있으면서도 아들로부터 작별 인사를 받기가 싫어서 잠이 든 척 했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처음 있는 아들의 청을 흔쾌하게 들어주지 못한 데서 온 부담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년이는 아버지의 심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에 손톱만큼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괴로움을 드려서 죄송스럽기만 했다. 백년아, 애미는 기차 통학을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애미가 내가 편하게 학교에 다녔으면 하는 생각에서 반대한 것뿐이다. 그러고 아버지 말씀대로 광주 할머니 때문에도 그런 거고. 어머니가 백년의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기차 통학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밥을 하셔야 하는데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백년이는 그날 새벽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다. 아니다. 나는 새벽밥 해주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다. 내 걱정 말고 백년이 내 생각대로 하거라. 광주 할머니는 아버지가 이해시키도록 부탁할란다. 어머니는 백년이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백년이는 가까스로 어머니의 손을 놓고 몸을 돌려 세웠다. 새끼네 다리를 건너 반다름으로 둑길을 타고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돈대 아래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년이는 어머니가 필시 아들이 하나의 점이 되도 두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영산포역 대합실에는 통학생들 여나문 명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광주로 전학 가기 이전 3학년 1학기까지 함께 다녔던 소학교 선배들과 동창생들도 여러 명 눈에 띄었다. 광주 고보와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에 입학한 동기생도 3명이나 되었다. 특히 올해 광주 고보에 입학한 최종주는 선창 사전 아들로 친한 사이였다. 영산포에서 소학교 다닐 때 1, 2등을 다투던 경쟁자이기도 했다. 한때의 경쟁자를 광주 고보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기분이 묘했다. 그러나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긴장감을 만들어주고 학업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게 해준다는 점에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최종주와는 같은 영산포 출신이라서
일생 동안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 농업학교에 입학한 유갑선은 부덕리 부농의 아들로 백년이와는 2학년 때 짝꿍이기도 했다. 어렸을 때는 그와 여러 차례 낚시질도 같이 다녔던 사이다. 몸집이 유람한 유갑선은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했고 유별나게 먹는 것을 밝혔다. 대합실에 들어서면서부터 백년이는 옆눈으로 희끔희끔 한 여학생을 훔쳐보았다. 소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선창거리 잡화점 딸 김인숙이 수피아 여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었다. 교복을 입은 인숙이는 제법 소녀티가 완연했다. 갸륵한 얼굴에 꼬막 눈을 한 인숙이는 피부가 벚꽃처럼 눈부시게 흰빛이었다. 소학교 시절에는 자치기도 하면서 같이 곧잘 어울려 놀았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고 보니 어쩐지 서먹한 느낌이 들어 아른 체 하기도 어색했다. 인숙이도 여러 차례 백년이 쪽으로 눈길을 주었고 어쩌다가 둘의 눈길이 마주치면 소스라치듯 놀라 고개를 돌리곤 했다. 백년이는 인숙이 옆에 오병태와 그의 친구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자 온몸이 오싹 죄어드는 기분을 느꼈다. 영산포 소학교 시절 백년이보다 2학년 선배인 오병태는 소문난 싸움꾼으로 백년이를 만날 때마다 개똥이 아들이라고 놀려대곤 했다. 그때는 아버지의 이름이 장개동이인 것이 너무도 창피했었다. 오병태는 농업학교 모표를 달고 있었다. 백년이는 오병태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몸을 조그맣게 웅크리며 돌려 세웠다. 오랜만에 만난 종주와 갑서가 백년이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야, 반갑다, 장백년. 너도 통학하는 거냐? 할머니가 광주에서 엄청 부자던데 통학을 하겠어? 친구들은 백년이를 에워싸고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다. 그때 기차가 절건거리며 역 구내로 들어왔고 그들은 서둘러 함께 기차에 올랐다. 백년은 친구들과 함께 객차 중간쯤에 빈 좌석을 찾아 나란히 앉았다. 김인숙도 맞은편 자리에 백년이와 마주보고 앉게 되었다. 다행히 오병태는 그들로부터 멀찌감하게 떨어진 출입구 쪽에 앉았다. 통학생들을 실은 기차는 숨가쁘게 기적을 거푸 울려대며 다음 역인 나주를 향해 출발했다. 인숙이 너는 역에서 내려서도 학교까지는 한참 걸어가야겠구나. 백년은 기차가 출발해서야 용기를 내어 인숙에게 말을 붙였다. 인숙이는 가볍게 희끔 웃어 보일 뿐 말이 없었다. 그 사이 통학차는 나주역에 들어섰다. 나주역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객차 안으로 몰려들어 순식간에 빈자리를 모두 메웠다. 여기저기서 일본 학생들의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통학열차 안은 일본말과 조선말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때 한 패거리의 일본 학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백년이 쪽으로 왔다. 그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여 있었다. 남학생들은 동중생들이고 여학생들은 고등여학교 학생들이었다. 도끼 눈에 비교적 덩치가 크고 다부지게 생긴 동중학생이 인숙이 옆에 억지로 비집고 앉더니 궁둥이를 마구 흔들어댔다.
인숙이는 도끼 눈의 동중학생을 향해 몇 번 눈살을 찌푸리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일어서 버렸다. 그러자 도끼 눈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일본 여학생의 이름을 불러 자기 자리에 앉혔다. 앞좌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유갑서가 어깨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일본 여학생 앞으로 바짝 다가서서 꺽쇠 눈으로 째려보았다. 이바이 가시나야,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께 싸게 일어나거라잉. 유갑서가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그때 옆에 있던 도끼 눈이 유갑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고 유갑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도끼 눈의 주먹이 날아왔다. 유갑서는 도끼 눈의 주먹을 피할 겨를도 없이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유갑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재빨리 털고 일어나서 공격 태세를 취하며 폼을 잡았다. 코에서 피가 흘렀다. 유갑서는 왼팔 옷소매로 콧밑을 문질러 피를 닦는 것과 동시에 오른쪽 주먹을 날려 도끼 눈의 턱을 명중시켰다. 이번에는 도끼 눈이 넘어졌다. 객차 안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자연스럽게 일본 학생들은 오른쪽에, 조선 학생들은 왼쪽에 편을 갈라 무리를 지어 섰다. 오병태도 유갑서 옆에 버티고 서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일본 학생들을 경계하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도끼 눈이 유갑서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유갑서가 잽싸게 몸을 피하는 바람에 도끼 눈이 허공을 치며 휘청거렸다. 유갑서는 달려들지 않고 침착하게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때 객자 출입구 쪽에서 호각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고 열차 공안원 2명이 학생들을 해치고 달려왔다. 공안원들이 학생들을 해산시킨 후 유갑서와 도끼 눈을 붙잡아 갔다. 객실안이 조용해졌다. 일본 여학생이 앉았던 자리에 오병태가 잠시 앉아 있다가 김인숙을 끌어안치다시피 했다. 김인숙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그때서야 오병태는 옆에 있는 장백년을 발견하고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찍 흘렸다. 순간 백년의 가슴이 철렁했다. 김인숙 앞에서 또 개똥이 아들이라고 놀려대면 어쩔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날 오병태는 백년이를 놀리지 않았다. 야, 백년이 오랜만이다. 이야, 몰라보게 컸구나. 그동안 잘 있었냐? 너 공부 잘한다니 광주 고부에 들어갔구나. 그를 대하는 오병태의 태도가 전 같지가 않았다. 만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친절하고 반갑게 대해주어 백년은 웬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였다. 병태 형, 갑사 괜찮을까? 평소에 겁이 많은 최종주가 걱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는 유갑서와 도끼 눈이 싸울 때도 벌벌 떨고 있었다.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게 쪽발이 새끼였잖아. 그래도 걱정되네. 갑사한테 벌을 주면 안 되지. 그때는 정말 한판 붙어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줘야지. 여기 증인이 다 있잖아. 김인숙, 최중주, 그리고 장백년, 내들이 증언을 해줘야지. 오병태는 괜히 폼을 잡으며 허공에 대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댔다. 그는 힐끔힐끔 곁눈질을 해가며 김인숙의 표정을 살폈다. 처음부터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 싶었다. 기차는
노안을 거쳐 송정리역에 도착하여 잠시 정차했고 극락을 거쳐 광주역에 도착했다. 조선 학생들은 기차에 내려서도 서둘러 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개찰구 앞에 모여 공안원에 붙잡혀간 유갑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갑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함께 붙들려간 도끼눈의 일본 학생은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의기양양한 몸짓으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대합실을 나갔는데도 유갑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농업학교 학생들 대여섯 명이 유갑서를 찾아보려고 객차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기차가 도착해서 10여 분이 훨씬 지났는데도 갑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사이 대부분의 조선 학생들은 지각을 하겠다면서 역을 빠져나가고 여남은 명만 남았다. 영산포역에서 함께 탔던 친구들과 농업학교 학생들이 함께 남았다. 남은 여학생은 인숙이 한 명뿐이었다. 인숙이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모른 척하고 학교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병태 말대로 갑서를 위해 증언을 해야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기차가 도착한 지 1시간쯤 지나자 무장한 경찰들 여나무 명이 트럭을 타고 역 광장에 내리더니 객차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잠시 후 무장 경찰들이 갑서를 끌고 나왔다. 그들이 갑서를 트럭에 태우려고 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조선 학생들이 몰려가 경찰들 앞을 막았다. 백년이도 학생들과 함께 양팔을 벌려 어깨동무를 하고 트럭 앞에 섰다. 그러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방망이를 휘둘러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발길질을 해댔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다. 경찰들은 학생들을 모두 쓰러뜨린 후 트럭을 몰고 역 광장을 빠져나갔다. 학생들은 트럭이 떠난 뒤에야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갑서를 싣고 간 트럭 뽕무늬만 우두커니 바라보았다.